4월 적정 주가가 네. 한 2,450, 뭐 2,500. 근데 그 밑으로도 일시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계속 그 4월쯤에 한 2,500 안팎 네. 가는데, 네네. 뭐 그게 적정 수준인데, 때로는 주가가 적정 수준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네. 밑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럴 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시기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는데요. 첫 번째로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보고 있어요. 네네.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인데, 네. 이게 그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아, 앞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건 뭔가요? 통계청에서 매월 앞으로 경기를 예상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네. 지표거든요. 아. 예, 거기에는 뭐 장단기 네네. 금리차도 들어있고 재고일 지수도 들어있고 네네네. 물론 코스피도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게 모든 경제 지표에 선행합니다. 아. 그게 우리 주가하고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사실 우리 네네네. 코스피도 뭐 월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 6월 고점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예상하면서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뭐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주가를 볼 때 두 번째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네.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아, 네. 예, 일평균 수출 요거는 금액하고 하루 단위로 나오나요? 예, 하루 단위로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2000년으로 분석해보면 0.84나 돼요. 아, 거의 1이네요. 1에 거의 1에 가깝네요. 가깝죠. 네. 예. 그런데 작년에 수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코스피가 제가 평가해 보니까 작년 6월 무렵에는 네.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40% 정도 앞서갔어요. 아, 일평균 수출, 이게, 그러니까 0.8이 넘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예를 예. 들면 일평균 수출 금액은 예. 뭐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요 정도 금액이어야 되는데, 예, 예. 그거보다 총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예, 국면. 주가 코스피가 네, 한 코스피가. 40%는 앞서갔거든요. 아. 그래서 뭐 수출 좋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주가가 너무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40%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랬는데 1월 말 주가 지수가 2663점 되거든요. 네네. 근데 1월 말 주가 지수를 해보니까 이제 가대평가 정도가 한 1%로 거의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면 거의 지금은 뭐 바닥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 예. 많이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국면에 예, 예. 접어든 건 맞네요. 그래서 이제 적정 수준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네네. 근데 문제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일평균 수출을 40% 가대평가도 하지만은 네네. 떨어질 때는 또 20% 정도 가소평가 해버릴 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뭐 앞으로 10% 20%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가라는 것은 오를 때는 펀더멘탈 가대평가하고 또 떨어질 때는 네. 뭐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가소평가 국면에 들어서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가소평가 국면에 들어설 때가 지금 조만간 올 것이다. 아하. 그래서 그거로 이제 평가해 보면은 네네. 일평균 수출 금액이 1월에는 좀 증가했는데 제가 예상해 보면 4월까지는 수준 자체가 좀 떨어져요. 아, 4월까지는 수출이 금액 자체가. 네네네네. 예, 예. 물론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증가하는데 네. 4월까지는 1월보다 금액이 좀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전망한 거 해보면은 한 4월 적정 주가가 네. 한 2,450, 뭐 2,500. 근데 그 밑으로도 일시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계속 그 4월쯤에 한 2,500 안팎 네. 가는데 네네. 뭐 그게 적정 수준인데 때로는 주가가 적정 수준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네. 밑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럴 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시기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1월 달은 지금 제가 2,631% 가대평가됐다고 가소평가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4월 수출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4월 수출 더 안 좋다. 예, 수출이 네. 더 안 좋기 때문에 주가 수준도 더 낮아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탄탄한 바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거는 맞네요. 뭐 1월 급락했다 2월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 2월에는 뭐 반등하리라고 모델이 나왔었어요. 아, 예, 진짜요? 예, 그런데 3, 4월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3, 4월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예. 혹시나 이제 그런 분들, 아, 이거 내가 버스 놓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 마음이 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적정 수준에 거의 가는 국면이니까 네네. 예, 사실 조금씩 예, 사는 그죠, 시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주식을 사고 있어야지
네. 뭐 제가 뭐 이런 비유를 합니다만 네네. 우리가 그 발을 물에 담그고 있어야지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을 좀 사놔야지 네. 다시 좀 더 떨어지면 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 네. 뭐 4월에 제가 2,500까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또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조금씩 주식을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을 주식을 산다면은 네네. 지금 뭐 1분기에는 한 20 정도. 20 정도만. 예. 예, 그 다음에 2분기 가가지고 네. 많이 사고 또 3분기 가가지고 조금 더 남은 거 사서 네.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3분기에도 얘기하신 대로 일평균 수출 금액이 더 낮아지거나 예. 아니면 수출이 조금 더 악화될 확률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때 상황은 지금 4월 이후의 시계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나와 있어요. 아니, 제 모델상으로요. 네네네. 제 모델상으로 나와 있는데. 네네. 제가 모델을 계속 그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수정해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1월 예를 들어서 한 25억 4천만 달러 수출이 제 모델이 증가할 걸 그 정도 나왔어요. 네. 네, 근데 그 비슷하게 1월은 나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맞더라도 이 방향은 맞습니다. 네. 방향은 올라가고 떨어진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런데 4월을 저점으로 5월부터는 수출 금액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다소 올라가요. 5월부터는? 예. 그래서 제가 4월에 주식을 사십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조금 좀 우려스러운 점도 뭐 없지 않아 있기는 있죠. 네.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48억 9천만 달러였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많이 팔아도 원자재가 비싸가지고 남는 게 없다고. 예. 그런데 이게 월별로는 역사상 최고치예요. 무역수지 적자가. 적자가 최고치인가요? 예. 네. 작년 12월 달에 약간 적자 났고 올 1월 달에 48억 9천만 달러 났는데요. 물론 수출이 15% 증가했으면 수입이 무려 35%나 증가해버렸거든요. 그거는 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죠. 국제유가, 가스 가격, 그 다음에 석탄 가격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났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가 2008년하고 좀 비슷한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요. 2008년은 금융위기였잖아요. 네, 2008년 1월에도 큰 폭의 적자 났거든요. 네. 그때도 수출은 잘 됐는데 그때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유가 100불 시대였으니까. 100불 시대. 예. 그래서 2008년 7월 달에 유가가 140달러까지 가고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큼 아니도 유가가 오르고요. 그때도 물가가 상당히 불안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인상했었고요. 상황이 되게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 지금 면밀하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때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83억 달러 흑자 났거든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난 돈으로 해외 직접 투자라고요. 해외 증권 투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해외 채권을 많이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달러로 바뀌어 있는 것이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미국 주식 사고 채권 사고 해외 주식 채권을 많이 샀거든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네네.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작년에 배당 소득, 이자 소득, 그걸 투자 수지라고 그러는데 200억 달러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채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자 배당을 받으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니까 달러는 들어오니까 그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하는데 근데 1월 뭐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 거 보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월에 반등한다라는 건 4월 이후에 이제 5월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반등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주식 시장도 좋아지려면 그럼 수입도 좀 줄어야 되는 건가요?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죠. 사실 수출은 많이 증가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원래 예측한 것보다 좀 둔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F가 작년 10월 달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4.9%다. 그렇게 해놨는데 올 1월 수정 전망하면서 4%로 낮췄고요. 많이 낮췄네요. 특히 미국 경제 성장을 많이 낮췄어요. 미국 경제 성장을 작년 10월 달에 5.2% 성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전망하면서 4.0으로 무려 1.2%포인트나 낮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분기에 몇 퍼센트 성장할 것인가 이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들어가면요. GDP 나오라고 한 분기 후를 예측하는데 정확하더라고요.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미국 경제가 작년 4분기 6.9% 연율로 성장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거 보니까 올 1분기 성장률이 0.14%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도 크게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건가요? 전년 동기 대비는 작년에는 낮았기 때문에 좀 높아지는데 네네네.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로 GDP를 발표하거든요. 야, 그렇구나. 0.14% 성장한다는 거는 네. 거의 뭐 성장 안 한다는 그대로라는 것이죠. 거죠. 예. 예, 마이너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인플레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말에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컨센서스 보니까 한 7.2에서 7.3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서. 예. 그러면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높으니까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아닌데 네.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이 그런 나타나고 느낌이네요. 있죠. 그렇죠. 예. GDP 성장률이 0.14%인데 물가가 7%씩 오른다는 거는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통화 정책이라는 건 사실상 쓰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완화적인 정책이라는 거는? 완화적인 정책은 쓰기 힘들고요. 네. 일단 경기는 둔화되지만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물론 고용 극대화도 있지만 물가 2%로 설정해놨는데 지금 7%가 넘으니까 긴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올 11월 달에 미국 거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사람들이 물가 오르는 것을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있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를 잡아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경기보다는 물가를 우선하면서 뭐 3월 FOMC에서 네. 보통 0.25%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0.5%까지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근데 저도 뭐 올 상반기에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대부분의 그 전망하는 분들이 앞으로 FOMC가 7번 남았거든요. 네. FOMC 할 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뭐 4분기쯤 가면은 경기 둔화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금리 인상 못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계 기업들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금리를 내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물가가 높은 수준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수네. 예.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 재정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거의 130% 정도까지 갔거든요. 재정도 확장적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는데, 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대부분 그 젊은 사람들은 뭐 그거는 과거의 생각 아니냐. 미국의 IT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떨어질 여지가 있고,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고평가 국면 여전히. 근데 우리나라는 고평가 국면이 많이 해소가 됐죠. 많이 해소가 됐고. 작년 6월부터 우리 고점 치고 작년 하반기부터 한 20% 우리 코스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대평가 국면이 많이 해소됐는데 미국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요거 같은 사실 근데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세계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미국은 안 좋은데 우리나라만 좋은 이런 상황도 가능할까요? 뭐 미국이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거든요. 네. 2000년에는 32%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네. 계속 수로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가 안 좋으면은 뭐 세계 경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수출도 미국으로 가는 비중이 15%예요. 물론 중국이 25%만 왔지만. 그런데 최근 무역수지 적자 통계가 최근에 작년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약 무역수지 적자가 8,3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미국 사람들이 공급망 문제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을 미리서 앞당겨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올해 미국으로 우리 수출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약에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제 달러 가치가 지켜지고 그런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 셰일 혁명이 있었고 예. 또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오고 있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특히 뭐 원유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내성을 갖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100불이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저기 오펙에서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셰일 혁명을 해가지고 그런 거 막아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셰일 혁명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뭐 신경제 골디락스 이코노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는 그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혁명으로 미국 생산성이 크게 증가해 버렸어요. 네네. 생산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뭐 경제 이론을 보면은 공급국순 우측으로 이동하고 물가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높았거든요. 네네.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죠. 네네. 이런 게 신경제였었는데요. 예,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의 생산성이 IT 혁명 때 연평균 한 2.5% 증가했는데 네. 예, 그 이후로는 한 1.5%밖에 안 됩니다. 80년대 수준으로 회귀해버렸어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왜 떨어졌느냐 그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한 세미나 갔는데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탈중앙화? 예. 네. 옛날에는 포드 같은 데가 네. 집중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자동차 비싼 걸 하나를 생산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생산성을 많이 높였는데 네네네. 예, 지금은 이 수요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맥주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만 주로 마셨는데 그러면 그 맥주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규모 경제가 있기 때문에 싸게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의 맥주를 마시지 않고 자기가 생산하든지 다양한 맥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양화가 되면서. 다양화가 되면서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면은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니까 그 규모 경제 때문에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수요자가 다양한 욕구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생산하려면은 생산 비용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올라가고 최근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미국 경제를 좀 불안하게 보는 거는 미국 정부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예를 들어 작년 3월 달에도 가계한테 $1,400 정도 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는 됐어요. 소비는 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엄청나게 수입을 했거든요. 네. 바이 아메리칸,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소비하자 그러는데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데 네. 미국 수입이 늘어나는 거는 아직도 미국이 중국처럼 그렇게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지금 GDP 대비 130% 근접했고요. 네. 지금 미국의 대순부채가 한 16조 달러를 약간 넘어섰어요. GDP 대비 69%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사실 다른 나라가 이게 대부채가 이렇게 많으면은 그 나라 뭐 외환위기 가야 되죠.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라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부채 그 다음에 대내부채가 늘어났다고 2011년에 S&P가 미국 국가신용등을 한 단계 떨어뜨렸었어요. 그때 네. 우리 뭐 주가다 2011년 8월 달에 거의 20% 떨어지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때보다도 대내 부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로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환 보유 비중 보면 달러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뭐 전체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 비중 중 71%가 미 달러였는데요. 네. 작년 3분기 통계까지 IMF가 발표됐는데 59%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많이 줄었네요. 이게 저는 뭐 앞으로 한 5년 후에 50% 이하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3개거든요. 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비농업 부문의 고용. 네. 이 세 가지로 평가해 보면은 네. 뭐 S&P 500이 현재 수준에 한 2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저는 20%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만 보면 미국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요. 네. 미국 주가가 2011년까지 제자리 걸음했어요. 11년 동안. 예, 11년 동안. 네네.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가 그 좋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네. 2000년 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거의 11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 10년간 2009년부터 작년까지는 미국 주가 계속 오르기만 했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주가가 2000년보다 거품이 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고평가가. 예, 고평가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요. 네. 작년 2분기에 331%까지 올라갔어요. GDP 대비. 예. 네. 그게 2000년 이후 평균이 180%였거든요. 그럼 거의 만약 그냥 이 지표상으로 본다면 반토막도 나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GMO의 제러미 그랜섬이라고 아주 노후한 그 네. 예, 전략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자산도 운용하고. 네. 예, 그분은 S&P 500이 한 55% 정도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를 제일 비관적으로 보는 분이 레이 달리오예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글을 또 하나 보완글을 써냈는데 네. 미국 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레저요. 내전. 네? 시민전쟁. 내전? 시민전쟁. 내전이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미국 경제는 정점을 지나고 그다음에 부채 문제 터지고 네. 지금 그런 문제를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해결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미국 재정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중국하고 싸워야 되죠. 러시아하고 지금 싸워야 되죠. 네네. 이란 또 이 북한도 좀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회를 상대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미국 재정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 대선에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된 것은 민주주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상징인 외에 들어가지고 창문도 깨뜨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TV에서 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올 11월 달에 또 그런 극단주의들, 극우주의들이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빈부격차, 네. 소득격차, 부의 격차, 그 다음에 가치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거를 조정할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2024년에 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는 이 빈부격차, 가치의 격차 이걸 축소시키지 못하고 네. 뭐 시민전쟁까지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건 아닌데 네네.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패권 역할이 계속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세계 경제 흐름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적절한 조화를 이뤘죠. 네. 2001년 미국이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시켜 주거든요. 네네.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 믿고 고성장 저물가를 믿고 돈 빌려서 엄청난 소비를 한 거예요. 네네.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생산해 준 겁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이 상품 생산 싸게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만족시켜 주지. 네. 또 그 돈 가지고 미 국채 사 가지고 금리가 낮으니까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좋았는데 문제는 지금은 뭐냐면은 중국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01년에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 보니까 중국 임금이 미국 임금의 한 30분의 1 정도 됐었대요. 네. 2001년에. 예. 근데 최근에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접근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배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임금이, 중국 임금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중국이
미국한테 물건 싸게 공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 물가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싸지지 않는 이상 뭐 미국 물가는 그거 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이거 잡기가. 그렇죠.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예요. 근데 그동안 이 소비가 뭐 소득이 증가하고 임금이 올라가지고 증가했지만요. 부의 효과도 있었거든요. 주가 집값이 많이 올랐죠. 아,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신감 가지고 이제 예. 돈 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미국 가계 자산,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3분기 기준 53%입니다. 이게 네. 어떤 수준이냐면 사상 최고치인데요. 네네.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7%였어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한 47%였거든요. 네. 지금 53%라는 것은 역사상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주식 비중이 53%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금융 자산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네. 소비의 역의 부의 효과라고 그러죠. 네. 반대로. 예, 소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래도 오를 가능성 이런 거는 없을까요? 또 그 돈을 풀어야 되는데요. 사실 미국 주가 2000년 이후로는 평균 PER도 과거 그 이전보다 높았어요. 네네. 근데 2000년 이후로 미국이 그렇게 뭐 자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런 거는요. 그 사실 2000년 위기 한번 있었죠. IT 거품 붕괴. 그다음에 2008년 금융이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 있죠. 네. 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미국이 돈을 엄청 찍어내 버렸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마샬 K가 뭐냐면은 강의통화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네네. 이게 급격하게 증가해 버렸습니다. 실물에 비해서 돈을 엄청 많이 풀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 집값, 저는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뭐 금리도 적정 수준 받아놨죠. 채권 가격도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요. 네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흡수해 줘 버렸죠. 네네. 그러니까 2001년부터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로 작년까지 보니까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조 8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엄청 발행하면 중국이 그거를 흡수해 줘 버린 거죠. 네네네. 미국 달러가 중국으로 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안 올랐어요. 근데 그걸 그냥 안에서 소화를 하려니까. 네, 이제 안에서 소화를 하니까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이런 연준의 게 있구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네네네네. 이거를 흡수해 줄 만한,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엄청 큰데 미국은 좀 오죽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일 텐데. 28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줄 수 있는 그 주요 금융교역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금융상대국이 중국이 이제는 우리는 줄일래?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던 게 인플레로 지금 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이가 됐네요. 이게 안 될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플레가 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돈을 풀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작년과 12월에도 미국 정부가 부도난다. 미국 연방 정부 부채 한도가 28조 5천억이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걸 아예 상한선을 없애버리자. 네네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한도 협상 있습니다. 계속하니까 이거 그냥 계속 하느니 그냥 없애자 이런 거잖아요. 그거 100번 했어요. 계속 100번 올렸거든요. 그걸 없애버리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그 정도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재정 여력도 크지 않고 더욱 중요한 거는 통화 정책을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물가 때문에요. 그동안 계속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는데요. 네네. 그게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미국 경기 같은 경우 지금 인플레이션 위협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죠. 심각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네. 다시 성장하겠죠. 그래서 큰 고통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왕 들었잖아요. 모르면 몰라도 들었는데 이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냥 현금 보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이미 거의 이제 적정 수준이나 뭐 한 10% 안팎 남아있기는 하는데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보는 사람마다 눈이 다 다르거든요. 네. 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그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저도 집 노저스 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참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다. 네. 예, 그러니까 좀 현금 비중 늘려주십시오. 뭐 현금 비중 늘리신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죠. 네. 예. 그런데 미국 주식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언론들 보니까 우리가 미국 ETF 3배짜리 한 1조 원 정도 샀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예. 작년 하반기에 우리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조정을 보이고 미국 주가는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 흔히들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국장은 안 좋고 미장만 좋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뭐 한 연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요. 네네. 그 연기금 작년 수익률이 거의 12%더라고요.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잘한 거죠. 네네.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이 11%예요. 엄청 잘한 거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네네네. 10년 평균은 7%입니다. 네. 그럼 최근 3년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이 수익률 보니까 결국 평균에 접근해 가거든요. 그럼 앞으로 3년은 평균보다도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요. 네네. 정말 섬뜩한 그림을 표지로 그려놓고 집중 분석해 놨더라고요. 네, 어떤 건가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데 쓸만한 무기가 없다. 총알을 다 썼다. 예. 총알이라는 게 재정정책이고 통화정책인데, 재정정책은 뭐 좀 더 쓰겠죠. 예, 그런데 통화정책은 이미 버려진 무기라는 겁니다. 쓸만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예.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 이제 뭐. 사실 그동안은 효과가 있었죠. 2000년 뭐 IT 버블,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 그레이트 록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알을 좀 다 3번 이기 거치면서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총알을 써도 인플레이션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총알을 쓰면은 자국민들이 다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께서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실제로 그런 위기가 현실화됐을 때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없기 때문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제 위기가 오면은 사실 거의 이번에도 V자형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이 의미는 뭐냐면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3% 성장한 거거든요. 2020년도에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5.9%나 V자형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정책 효과였었죠. 그런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효과가 뭐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V자형 회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있네요. 예.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코로나 왔을 때만 해도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가 QE라는 카드를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L자형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코로나를 금방 못 이겨내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L자가 되니 K자가 되니 V자가 되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또 한 번 오게 되면 그거는 레리 서머스라고 전 미 재무장관이, 이 사람이 전에 그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스태그네이션. 그냥 그 L자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돈을 이렇게 너무 많이 쓰는 것 보고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3년은 좀 지난 3년하고 달리 미국 비중은 좀 줄여주시고 대신 아시아 비중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선진 시장이랑 신흥 시장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신흥 시장이 더 좋을 것으로 보시나요? 신흥 시장 중에서도 저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아시아 시장.
그래서 뭐 브릭스 이런 거 말고. 예,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 수출이 비중이 늘어나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예요. 아, 우리나라가 많이 갖다 파는 예. 나라, 사주는 나라죠, 그러니까. 예. 돈이 있으니까 살 테니까. 돈이 사는. 근데 우리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난 나라가 우선은 중국이었고요. 네네네. 그다음 최근에는 아세안입니다. 아, 그 메콩강 유역. 예. 네. 뭐 베트남 같은 나라, 인도네시아 네네. 같은 나라 이런 국가들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아세안이 우리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17%까지 올라왔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많이 올라갑니다. 네. 대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비중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출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데 네네. 예, 중국 비중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2000년에 11%에서 네. 지금 25% 정체되고 중국은 아마 더 이상 안 늘어날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인도하고 베트남 같은 나라에도 네. 관심을 가지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도나 베트남. 예, 예. 아, 이런 데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나요? 제가 아예 관심이 없던 주가래 가지고. 예, 저는 두 지역 ETF를 사놓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작년에 엄청 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특히 베트남 주가는 35%는 올랐습니다. 와, 우리나라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예. 어. 물론 우리나라 작년에 코스피 6% 정도 올랐는데요. 네네. 예, 베트남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35% 정도 올랐고, 네네. 인도도 30% 넘게 올랐어요. 아,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이 두 개 나라 다. 지금 작년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최근에는 옆으로 기고 있네요.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아. 전 세계 주가가 네. 떨어지면 얘들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떨어졌을 때 저는 이 나라 주식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네. 인도나 베트남 기업은 분석을 못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인도, 베트남 기업 사지 마시고 그냥 네네. 주가지수 ETF 아니면 좀 좁혀가지고 네. 섹터로 된 아직 그런 ETF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차라리 좀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니까 좀 금 같은 거, 또 경제 위기도 온다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금융위기 때 2008년 때 화폐전쟁 이런 책 나오고 하면서 금 엄청 인기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 게 조금, 아까 2008년 얘기도 하시고 해서, 예. 그런 금 가격은 최근에 계속 기고 있거든요. 예. 일단 레벨업이 있긴 했으나, 네, 그래도 좀 사놓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도 저는 금융자산 중에서 투자 네. 자산 중에서 한 10%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왜냐하면은 인플레 문제도 있고요. 네. 금값을 결정하는 거는 달러거든요. 네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금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네. 네, 그런데 그 오렌 버핏이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사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금 투자할 때는 그거는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자도 배당도 시세 차익 누릴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을 좀 가지고 계시라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확장적인 금융 정책을 쓰지 않음에도, 통화 정책을 쓰지 않음에도 달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단적으로요. 네. 이 달러 가치하고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네네네. 네, 그런데 최근에 IMF가 2026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 미국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네. 미국 GDP 비중이 계속 축소해요. 전 세계에서. 세계 GDP에서. 네.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거죠. 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네. 뭐 코인 같은 것도 좀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비트코인이 2008년에 등장했거든요. 2008년 미국이 정말 어려웠었어요. 네네네. 네. 미국 경제를 못 믿겠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양한 대체 자산을 찾게 되는데, 네. 예, 그게 뭐 유로화도 될 수 있고, 엔화도 있을 수 있고, 저는 특히 이란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지금 세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안 비중이 3%밖에 안 되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결론을 좀 지어보자면 앞으로는
베트남이나 인도 ETF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일단 당장 사지 않더라도. 예, 작년에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뭐 올해 세계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도 떨어지는데 네. 장기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네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어디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85년부터 90년까지는 일본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어요. 네. 이거는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네. 미국 엔강수 유도하니까 일본이 어려우니까 금리 내려주고 내수를 부양했고 돈을 엄청 벌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85년, 90년에 미국 일본 자산가에 엄청난 거품이 네네.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95년에서 2000년까지는 미국 정보통신혁명이었어요. 네. 예, 그때 IT 거품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야후 이런 거 갈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05년, 6년에 중국에서 단기적으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죠. 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6,000이 네. 넘었다가 1,800까지 떨어졌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2009년에서 작년까지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이 거품이 제가 생각에는 붕괴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디선가는 거품이 일어나는데 네. 그게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예, 맞습니다. 아니, 유럽은 뭐 계속 없어요. 주인공이었던 때가 85년부터 지금까지 유럽은 그런 거 없었나요? 예, 저는 그 유럽 경제를 보면서 제가 네. 그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이런 도로를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그 유로의 최종적인 목적은 재정동맹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지금 통화동맹만 맺었죠. 네. 결국은 재정동맹까지 가야 되거든요. 미 합중국처럼 네. 공동외교, 공동국방, 뭐 공동재정 네. 이런까지 가야 유로가 통합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공동정부가 생겨야겠네요. 예, 그렇죠. 공동재정을 하려면. 네,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무슨 재무장관 정상회담 하기는 하는데요. 네. 결론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해관계가 유로는 그 왔다 갔다 예. 하다가 뭐 추락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브렉시트거든요. 그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예. 예.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유럽이 변방이 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저는 미국보다는 나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이. 예. 왜냐하면 미국처럼 그렇게 거품이 발생 안 했으니까요. 네네네. 그럼 독일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저는 그 MSCI가 뭐 미국 비중 아마 60% 이상이 될 거예요. 네네. 보통 우리나라 기관 투자들이 그 비중에 따라 투자하거든요. 네네. 선진국 지수가. 예. 네. 그것보다는 예, 미국 비중은 좀 낮추고 유럽 비중 좀 올리고 아세안 비중을 훨씬 더 올리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보자. 이런 얘기까지 금 한 10% 정도 섞어주고. 네. 그러다 보면 사실 레이달리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섞다 보면. 이렇게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거든요. 네네네. 이럴 때는 좀 자산을 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에서 방어한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내가 공격적으로 뭔가 몰빵을 해가지고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리스크 관리 수단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면은 승진하고 연봉 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 금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금도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와서 긴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